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30일자 월요일날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5월 28일날 IT의 신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치고 또 이렇게 콘텐츠 촬영에 나섰는데요. 작은 행사지만 너무 이렇게 뜻깊게 잘 마쳐서 저도 이게 피곤한데 너무 좋은 기운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게 IT의 신 1년 동안 노트를 몇 권이나 써오셔가지고 사인 받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몇 분 계셨습니다. 네. 너무 흐뭇했고 한편으로는 이 콘텐츠 허투루 찍으면 안 되겠다. 네.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들을 이제 코로나 시국도 지나갔으니까 분기에 한 번씩은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기업들 또 이렇게 후원도 받아가지고요. 네. 어쨌든 우리 IT의 신이 세상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세미나 영상은 한 2주 후부터 이렇게 잘 편집을 해서 주 단위로 올라갈 텐데요. 잘 봐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좀 반도체에서 굵직굵직한 매크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 맥락을 모르고 약간 이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싹 정리, 어떻게 보면 우리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와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자, 반도체 산업은요, 세계 시총이 4,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절반은 미국입니다. 50%는 미국. 미국이 뭐 반도체가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이고요. 20% 정도가 한국입니다. 한국이고요. 그리고 한 10% 정도가 유럽이고, 그리고 일본이 한 10%. 일본은 워낙 또 소재 쪽을 잘하니까, 그죠? 대만이 한 5% 정도 됩니다. 대만이 워낙 잘하지만 이쪽은 이제 파운드리에 좀 치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파운드리에 좀 치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결국 TSMC라는 회사하고 미디어텍 정도가 있을 거고, 미국은 뭐 너무 방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제일 칩 설계 잘하는 애플이 있고, 그죠? 퀄컴이 있고, 그리고 인텔이 있고, 썩어도 준치라 그러죠. AMD 있고, 엔비디아 있고, 그리고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있고, KLA 있고, 램리서치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한국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있을 거고요. 유럽은 차량 반도체, 그죠? 인피니언, NXP, ST마이크로, ASML. 네덜란드 ASML은 빼먹으면 안 되죠. 세계 노광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 그렇죠. 일본은 뭐 또 너무 많죠. 뭐 일본은 소재 부품, 텔이 있고 장비 업체는 소재 부품 쪽 기타 등등 너무 많으니까 일본은 강소기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미국은 결국 설계 쪽은 엄청나요, 그죠? 설계 쪽은 한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을 겁니다. 뭐 IP라고 그러죠. 네, IP 첨단 기술. 그리고 장비 쪽은 한 40% 정도, 40% 정도 차지하고 있죠. 한국은 메모리의 70%죠. 메모리가 70%고, 자 유럽은 차량 반도체에 좀 특화돼 있죠. 네, 차량 반도체 특화 있고, 대만은 파운드리고, 자 일본은 소재 부품 쪽에 특화돼 있는 거죠. 물론 장비도 있죠. 장비도 뛰어납니다. 네, 장비도 잘하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고민이 뭐냐? 결국은 이 파운드리에 대한 고민입니다. 파운드리를 위시한 제조에 대한 고민인 거죠. 네, 제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왜 나왔나? 중국의 반도체 굴기. 중국 반도체 해외 의존도가요, 80%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 반도체 수출의 한 65%가 중국향이거든요.
중국 위안화하고 원화의 동조율이 왜 높아졌냐면 대부분 우리는 중국에다가 반도체 같은 중간재를 팔아서 돈을 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은 원유 수입보다 반도체 수입액이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내재화가 반드시 필요했겠죠. 내재화가 반드시 필요했을 거고, 자,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LCD 같은 산업을 정부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태워서 유치 산업을 해서 세계 1등을 만들었고,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을 계속 산업 굴기를 통해서 내재화를 했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는 수율이 엉망이죠. 네, 수율이 엉망이에요. 수율이 엉망인데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태워주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얘들은 없죠. 그러면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네,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경쟁사가 나가 떨어집니다. 네, 경쟁사가 나가 떨어집니다. 자, 우리나라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완전 접었죠. 네, 완전 접었죠. LGD도 조만간 접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LCD, 스마트폰, 통신 장비 다 했는데 왜 유독 반도체만 미국이 딴지를 걸고 나섰을까? 이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반도체를 내재화를 하게 되면, 중국이 내재화하게 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한 거죠. 자, 중국이 그래서 반도체 내재화를 위해서 2015년에 300조를 투입했어요. 네, 300조. 우리나라 돈 300조를 투입했고, 이걸 가지고 2025년까지 중국의 반도체 내재화를 하겠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까지 내재화하겠다라는 게 중국 반도체 굴기의 골자인데요. 자, 그런데 요게 약간 미국의 심기를 거슬렀어요. 자, 그리고 그때 정치적 상황이 어땠냐면, 원래 미국은 차이메리카라고 그랬죠. 차이메리카. 옛날에 골디락스 경제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소비를 해주고, 그죠? 미국이 소비를 하고 신용 창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생산을 하는 거죠. 중국이 생산하는 거죠. 중국이 생산해서 미국에다가 소비하도록 팔면, 자, 돈이 생기면 이걸 또 돈이 들어오면, 달러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또 미국 채권을 사주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중국은 채권국이 되는 거고 미국은 채무국이 되는 거였죠. 네, 미국은 채무국. 이런 식으로 우리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경제가 잘 굴러왔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 어느 순간 이거 금융위기를 겪어보니까 미국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덩샤오핑이 향후 100년간 니들은 미국에게 칼을 들이대지 말라고 해서 도광양회라는 걸 했었죠. 그런데 이거 해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이거 뭐 생각보다 얘들이 뭐 힘이 별로 안 센 것 같아. 그때부터 2012년, 한 12년, 13년 오바마 정부 때부터 중국이 약간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황구시보 같은 데서 막 미국을 심하게 때리고, 오바마가 상하이 내렸는데 막 홀대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류 사회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얘들 좀 이상하네? 왜냐하면 미국은 그동안에 차이메리카라고 해서 중국이 잘 살게 되면 얘들이 또 민주화도 되고 어느 정도의 세계 일원으로서 뭔가 책임을 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독재를, 그죠? 시진핑 장기 집권을 해버리고, 그리고 계속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부터 이제 중국 반도체를 때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화웨이, 하이실리콘은 중국 최고의 반도체 칩 설계 업체죠. 화웨이는 통신 장비 업체고, 그죠? 스마트폰. 그리고 SMIC, 뭐 이런 것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기술을 이제 못 가져가도록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마이크론을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을. 그때는 차이메리카 시대니까, 그죠? 이거 만약에 인수했었으면 중국 반도체 굴기는 끝났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이게 무산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반도체 굴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 굴기는 지금 미국의 방해 때문에 완전히 턱 막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하이실리콘이 칩 설계도 잘했지만 AI 시대에서 굉장히 중국이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중국은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한 거의 허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걸 기반으로 칩, ASIC이라고 그러죠. 이 칩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돼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그런데 EDA 툴이나 IP, 그죠? 암코어 같은 것들을 딱 막아버리고 장비도
딱 막아버린 게 중국 반도체 굴기가 막혀있던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미국은 왜 반도체 굴기를 해야 되나? 미국은 IP 생태계의 70% 정도를 가지고 있죠. 설계 쪽. 그리고 장비 쪽도 한 4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DM이라고 그러죠. 종합반도체. 이쪽도 5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인텔 같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 AI 반도체가 핵심인 거고, 자, 그리고 빅데이터를 모아야 되고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SIC 칩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좀 쉽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빅테크 업체들이 있잖아요. 빅테크 업체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제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제조가 왜 문제가 됩니까? 파운드리, 첨단 파운드리, 5나노 이하의 첨단 파운드리는 어디 있냐? 대만하고 한국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딱 중국 옆에 있네요. 이게 걸리는 겁니다. 만약에 대만을 침공을 하면 미국이 보호를 해줘야겠죠. 왜? TSMC 때문에. 그래서 TSMC를 대만에서는 호국 신산이라고 그럽니다. 대만을 지켜주는 신성한 호랑이라고 하거든요. 한국도 만약에 중국이 때리면 이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해외 순방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고 미군 부대가 아니라 평택 팹을 먼저 방문했단 말이에요. 평택 팹을 먼저 방문했고 여기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웨이퍼에다가 사인을 했다는 거죠.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제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큰 취약점은 제조 부문이고, 그래서 TSMC와 삼성 파운드리를 미국에다가 유치를 시켰죠. 자, 칩스 포 아메리카, 미국의 반도체 굴기를 했는데 세제 혜택 40%를 지원해서 일단은 투자는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인력이죠, 인력. 제조를 하려면 훈련된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 인력들이 지금은 미국에서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미국에 설계 인력은 많고요. 여러 가지 뭐 인력들은 많은데, 자, 제조 인력이 없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기회를 찾아야겠죠. 네,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꽃놀이패를 지고 있긴 한데 이게 좀 불안한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도 오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서열 2위 왕치산을 보냈습니다. 중국도. 이제 더 우리나라를 우대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뭐 한날령도 풀어주고 하는데, 자, 이미 이제는 시계초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으신 거죠. 네. 어쨌든 이제 미국 쪽에 붙어서 뭔가 IPEF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가는 흐름은 맞는데, 이게 서서히 발을 빼야 되는 거고요. 최대한 덜 타격을 받을 방법들을 찾아야겠죠. 그게 이제 외교적인 묘수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정치와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미국도 어쨌든 당장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애플의 제조 비중이 90%가 중국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회를 잡아야겠죠. 네. 지금 중요한 게 그거예요. 미국이 처음에는 10나노까지만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는데 이게 14나노까지 확장이 되고 최근에는 16나노까지 확장이 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장비 수출이라든지 소재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은 투자하시는데 판단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제조업이라는 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ASML은 있지만 결국 유럽의 핵심은 자동차 산업인데요. 자동차가 기계장치에서 전자장치로 바뀐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기존의 차량용 반도체는 유럽에서 대부분 생산을 합니다. 인피니언, NXP, ST마이크로 같은 업체들이 하는데, 자, 여기서 생산되는 팹들은 대부분 8인치, 20, 30년 된 오래된 팹들인데 지금 자율주행차용 칩들은 대부분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첨단 파운드리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계를 또 누가 합니까? 엔비디아 같은 업체, 퀄컴 같은 업체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테슬라는 노래로 치더라도 지금 유럽 내에서 첨단 자동차, 자율주행차용 AP를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위기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EU 집행부 차원에서 수십조를 투입해서 지금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폭스바겐이 퀄컴하고 손을 잡고요. 2026년부터 폭스바겐 전 차량에 대해서 AP, 퀄컴 AP를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벤츠는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았고요.
네, 폭스바겐은 퀄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의 존재감이 미미한 것도 좀 문제긴 한데요. 유럽 입장에서는 자, 이제는 자동차 업체가 그냥 폭스바겐 같은 EMS 업체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향후 반도체 투자 흐름에서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잘 판단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는 시간이었고요. 당장 뭐 어떤 종목이 좋고 어떤 종목이 안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이 반도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옛날 이야기처럼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김화진 님이 지난 2개월 전에 배기에 냉각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뉴스로 확인하면 2개월 전 뉴스라 현재 반도체 회사 냉각수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요 냉각수 이런 것들을 미리 재고를 많이 축적해 놨고요. 이게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뭐 생산이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고 가지고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이런 재고 관리들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스크러버 쪽을 좀 더 효율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GST나 유니셈 같은 회사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과거 아베 소부장 사태도 있었고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 때도 있었고 이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미리 백신을 접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사들에 비해서 SCM이 좀 더 잘 돼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국산화 흐름은 앞으로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